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다음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하고 나의 차이가 뭐냐면 가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있죠. 이게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나는 물이 지금 거꾸로 솟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결정적인 힌트가 사람이 들어있네. 이건 인간과 관계가 있네. 따라서 가는 자연현상이고 나는 사회현상이란 말이에요. 1번 가 자연현상은 인간의 의지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 땡. 인간의 의지와 노력, 행동과 연결되는 건 사회현상입니다. 2번에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게 사회현상입니다. 자연현상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자연현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3번 나는 사회현상은 인과관계가 분명하여 땡. 자연현상이 인과관계가 분명한 거고 사회현상은 인과관계가 불분명해요. 그래서 자연현상은 필연성이 존재하지만 사회현상은 개연성이 존재합니다. 개연성.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4번에 나는 사회현상은 인간적 요소가 개입하여 설명과 예측이 어려운 현상이다. 맞죠? 네, 정답 4번입니다. 자, 2번 밑줄 친 현상의 일반적 특성. 옳은 설명을 모두 골라봅시다. 땡땡 공업단지 가뭄과 산불이 반복해서 발생. 가뭄은 자연현상입니다. 공업화는 사회현상입니다. 연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있다. 자연현상입니다. 대기 및 수질 오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건 인간과 관계에 있으니까 사회현상입니다. 정부가 강력한 환경정책을 실시하는 것도 인간과 관계가 있으니까 사회현상입니다. 연평균 기온을 회복한 것 자연현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역번하고 비읍번만 자연현상이고 디귿도 있나요? 디귿이 어디 있어? 아, 있구나. 기역, 디귿, 미음. 기역, 디귿, 미음이 자연현상이고 나머지가 사회현상입니다. 기역, 디귿, 비읍. 말 잘못했나요? 자, 다시 할게요. 그러면 기역, 디귿, 비읍. 이 세 가지가 자연현상이고 나머지는 사회현상입니다. 1번, 기역번. 기역과 같은 현상보다, 즉 자연현상보다 니은, 사회현상에서 특수성이 작용한다. 맞죠? 자연현상은 보편성만 가지고 있고 사회현상은 보편성 플러스 특수성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니은번에 디귿과 니을과 같은 현상은 디귿하고 니을. 디귿이 자연현상, 니을은 사회현상은 미음. 사회현상의 원인이 될 수 없다. 맞나요? 자, 디귿이 뭐냐면 연평균 기온이 상승한 것하고 그 다음에 대기 및 수질 오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미음. 강력한 환경정책 실시하는 원인이 되는 거죠. 될 수 없다가 아니라 원인이 되는 거지. 이 니은번 틀렸고요. 디귿번. 디귿과 같은 현상, 연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자연현상은 니을, 미음. 니을은 사회현상이고 미음도 사회현상이네요. 그래서 자연현상은 사회현상에 비해 당위 법칙의 지배를 더 많이 받는다. 땡. 당위 법칙이 뭐예요?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사회현상을 지배하는 것이 당위 법칙이고 자연현상은 마땅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존재. 그러니까 자연현상은 존재 법칙이 지배하고 사회현상은 당위 법칙이 지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니을번. 비읍 현상은 비읍이 연평균 기온을 회복시킨 자연현상은 인간의 노력에 의한 자연계의 변화이다. 맞죠? 그래서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자연현상이 사회현상에 영향을 주고요. 또 사회현상은 또 자연현상에 영향을 주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3번도 이와 유사한 문제들이죠. 옳은 것 찾으라고 했는데 기역번은 뭐예요? 영하와 달씨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자연현상이죠. 내일은 계속되는 강추위로 한강이 얼을 것으로 예측된대요.
이 예측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사회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억은 자연현상, 니은은 사회현상이니까 1번 기억은 방법론적 이원론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땡. 자연현상은요. 보편성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편성 가지고 자연 법칙만 찾아내면 되거든. 사회현상도 마찬가지로 보편성 가지고 사회 법칙만 찾아낸다면 이건 방법론적 이론론이에요. 그런데 사회현상은 보편성만 있는 게 아니라 특수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법론적 이원론도 존재한단 말이에요. 일단 자연현상은 이원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론론으로 설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억은 자유법칙. 자연현상은 자유법칙. 땡. 이거 조심해야 할 게 자유법칙이라는 게 거기 생략된 단어가 있어요. 자유의지의 법칙이에요. 자유의지는 자연이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사회현상은 자유의지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걸 자유의 법칙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자연현상은 자유의지랑은 무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자유라는 단어하고 자연하고 연결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틀리기 쉽다고. 자, 다시 자연현상은 자유법칙이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자유법칙이란 자유의지의 법칙이니까 사회현상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도 틀렸어요. 니은은 존재법칙. 존재법칙은 자연현상과 연결되는 거니까 이거 2번은 기억과 니은이 서로 반대로 돼 있고요. 3번 기억은 자연현상은 니은 사회현상에 비해 객관적인 법칙을 발견하기 어렵다. 땡. 사회현상이 객관적 법칙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지 자연현상은 객관적 법칙 발견하기 쉽습니다. 보편성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4번을 보니까 니은은 기억에 비해 즉 사회현상은 자연현상에 비해 우연이나 예외가 많아. 말을 바꾸면 개연성이 많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예측 가능은 하죠. 예측 가능해요. 그러나 예측하기가 어렵다. 뭐가? 사회현상이에요. 사회현상. 자연현상은 예측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지. 자연현상은 항상 그렇게 나타나는 무슨 예측이 필요해요? 물이 높은 데서 아래로 흘러요. 이거 예측하는 겁니까? 야,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 이건 예측이 아니잖아요. 있는 그대로 존재 법칙인데. 자연현상은 예측 대상이 아닙니다. 사회현상이 예측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측을 했을 때 그 예측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개연성 때문에 그렇겠죠. 자연현상은 필연성을 가지고 있지만 사회현상은 개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4번 많이 틀렸던 문제입니다. 옳은 걸 고르래요. 감기에 걸렸을 때 감기약을 먹으면 7일 만에 낫고 그렇지 않으면 일주일 만에 낫는데요. 이는 우리 몸에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자생력이 내재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말이다. 사회도 우리 몸과 같이 비정상적인 상태를 바로잡아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장치가 내재되어 있다. 자, 기억과 같은 현상을 뭐라고 해요? 사회현상. 감기약,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약을 먹는 거니까. 그 다음에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자생력, 이건 자연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질문 A에 당위법칙이 적용되는가 했을 때 사회현상은 예, 자연현상은 아니요 라고 나와야겠죠. 그럼 1번 맞나요? 자, A의 질문이 당위법칙이 적용되는가? 기억은 예라고 해야죠. 사회현상이니까. 니은은 아니라고 해야죠. 자연현상이니까. 맞네? 정답. 이렇게 접근하면 돼요. 그러면 존재법칙이 적용되는가? 이건 자연현상만 예. 사회현상은 아니요. 해야 되고. 동일한 조건 하에서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자연현상만 예. 사회현상은 아니요. 가치 판단이 가능한가? 자연현상은 아니요. 사회현상은 예. 이해됐죠? 자연현상은 뭘 가치적이잖아요. 가치 판단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사회현상은 좋다, 나쁘다,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가치 판단이 개입이 됩니다. 이걸 가치 함축적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5번 문제.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걸 고르래요. 대통령 선거일을 맞아 부부가 같이 투표장으로 향한다. 오늘 밤 보름달이 둥실 떠올랐다. 달도 차면 기온다. 투표장 가는 건 사회현상.
달도차면 기우는 건 자연현상입니다. 1번. 사회현상은 통제된 실험이 불가능하죠. 인간을 가지고 어떻게 실험을 해요? 자연현상은 통제된 실험이 가능해요. 그러나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할 수는 없습니다. 2번. 가는 역사성을 가지며, 여러분 역사성은요, 시간적, 공간적 특수성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현상은 역사성이 없어요. 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똑같으니까. 근데 사회현상은 어때요? 동서고금에 따라서 다 다르죠? 그래서 역사성을 갖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현상은 역사성을 가지며 당연히 이러이러해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부부간에 사랑해요. 당연히 친구간에 약속을 지켜야 되는 이런 당위 법칙과 관련됩니다. 니은번 맞아요. 그럼 정답은 3번 아니면 4번이겠네요. 디귿번. 자연현상의 인과관계는 필연적이죠. 사회현상이 개연적입니다. 디귿번 틀렸네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네요. 니을번. 나는 자연현상은 몰가치적. 그렇죠. 가치가 개입될 수 없으니까 보편성만 갖게 됩니다. 넘어갈게요. 그림에 나타난 사회과학 연구의 경향 두 가지죠. 사회과학이 뭐예요? 이거 내가 그린 그림이 아니라 베이컨이 그렸던 그림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나무인데, 네? 이게 나무인데 이걸 학문으로 비유했잖아요. 학문으로. 요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잖아요. 감각의 세계잖아요. 감각을 통해서 얻은 지식, 경험의 세계잖아요. 물질의 세계잖아요. 근데 이 뿌리의 세계는 우리가 보고 만지고 이거 할 수가 없어요. 현상을 뛰어넘는 초현상의 세계고, 초감각의 세계고, 초경험의 세계고, 관념의 세계란 말이에요. 이 관념의 세계를 형이 상학이라고 하죠. 형이 상학. 물질의 세계를 형이 학이란 말 쓰는데 잘 안 써요. 여기에서 진리를 찾아내는 게 과학이고, 여기에서 진리를 찾아내는 게 인문학이라고 공부했잖아요. 인문학이 살아야 과학이 사는 거예요. 인문학이 죽으면 과학도 죽어요. 근데 이 과학은 자연현상, 실이 만든 자연현상과 인간이 만든 사회현상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게 자연과학이고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 사회과학입니다. 인문학은 이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에다가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문학. 인문학이니까 문학. 그러니까 인간과 관계되는 철학, 윤리학, 예술학, 미학.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기초가 되어야만이 과학이 발달하는데 자연과학은 이제 물리학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사회과학이란 말이에요. 사회과학. 사회과학은 우리 교과서에 보면 순서대로 나와 있어요. 역사학이 사회과학의 출발점입니다. 근데 예전에 재밌는 문제가 나왔어. 사회과학의 출발점을 해가지고요. 한번 풀어보세요. 사회과학의 출발점을 해가지고 역사학,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이렇게 연결되죠? 역사학, 경제학, 사회학 하고 여기다가 철학 이렇게 넣었어. 그리고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고. 사회과학의 출발점은 이게 공무원 임용시험 문제입니다. 학력고사는 수능에서 이렇게 못 내요. 그래서 많이 틀렸지. 이것만 공부하는 사람 많이 틀렸지. 얘보다 이게 뿌리거든. 그래서 정답을 쉽다 하고 틀린 사람 다 틀렸어. 이게 정답이야. 자. 이해됐어요? 아이, 공무원 임용시험 이런 시험을 줘도 된다니까.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뿌리가 없는 줄기는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사회과학의 출발점은 했으니까 이제 만약에 이게 없다면 여기다 이제 사 해놓고 정치학 이렇게 했다면 정답이 역사학이라고. 근데 여기다 슬그머니 철학을 딱 끼워놓고 출제를 했다. 그러니까 대부분 쉽다 했는데 웬걸 철학이 정답이었어요.
좀 유치하죠? 이렇게 춥지않은 사람 보면 사람이 쪼잔한 사람 아니면은 찌질한 사람 같아. 이거 축제 됐을 때 맞은 사람이 별로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거의 다 틀리지. 그래서 우연하게 철학 찍어가지고 맞는 사람은 합격하기 쉬워지지. 왜? 다른 사람 다 틀렸을 때 혼자만 맞아버리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일단 그럼 다시. 그죠? 여기까지 설명했고, 그럼 우리 문제로 와봐요. 이거 빠졌어. 이거 설명하려다가 빠뜨렸네. 지금 사회과학이 지금 역사학,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이렇게 발전하잖아요. 이들의 최근 경향이 어떻게 되느냐 가지고 가끔 시험 문제 나오는데 어려운 건 아니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세분화 됐으니까 이제 이게 전문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학문간에 서로 협조를 구해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학문화 경향 또는 학제, 이게 제자도 사이제자, 그러니까 학문과 학문 사이에 서로 접근하는 학제적 접근 경향, 이렇게도 표현해요. 전에 제가 신문 기사 가지고 설명해드렸잖아요. 대치동의 아파트 가격 서울대에게 물어봐. 이게 신문 기사예요. 대치동의 아파트 가격은요, 수요 공급 법칙만 가지고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교육의 1번지이기 때문에 대치동에서 서울대학교 합격률을 1% 증가시키는 순간 아파트 가격 1% 오른다는 통계를 제시하더라고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대치동의 아파트 가격은 경제학뿐만 아니라 사회학, 교육학, 문화학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평에 6천만 원, 1억짜리도 있대. 한 평에 1억. 이게 미친 거죠. 또 청소년 비행 문제도 이게 사회학이나 범죄학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단 말이에요. 교육학이라든가 문화학이라든가 법률학이라든가 경제학이라든가 이걸 종합해가지고 청소년 비행 문제를 설명할 때 올바른 설명이 가능하겠죠. 이와 같이 어느 한 가지 학문만 가지고는 오늘날 복잡한 사회현상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복잡한 사회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학문이 필요하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간학문화 경향, 학제적 접근 경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6번 문제 그림을 보면 가가 바로 환경 문제를 연구하는데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법학을 동원하고 있죠. 이게 바로 간학문화 또는 학제적 접근 경향이고요. 인류학을 문화인류, 언어인류, 고고인류, 형질인류 이렇게 나누고 있죠. 이게 바로 세분화, 전문화 경향입니다. 그래서 1번 가는 학문이 세분화, 나입니다. 세분화는 나고요. 2번 나는 사회현상에 대한 간학문, 간학문은 가입니다. 3번 가는 나에 비해 사회현상에 대해 총체적으로 접근한다. 그렇습니다. 총체적, 전체적, 간학문적, 학제적 다 같은 말로 이해하시면 돼요. 3번 정답입니다. 나는 가와 달리 가치 중립적인 연구 방법을 추구한다. 맞나요? 틀렸죠? 어디가 틀렸어요? 자, 이게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라고 하면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설명드렸을게요. 자연현상은 뭘 가치적이죠? 즉, 우리 인간의 가치가 개입될 여지가 없죠. 따라서 자연현상을 연구할 때는 가치 중립적인 태도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가치 중립적인 태도 필요 없어요. 원래 자연현상은 가치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데 무슨 가치 중립이 필요하냐고. 근데 사회현상은 내가 어떤 안경을 끼고 사회를 보느냐에 따라서 빨간 안경 끼면 빨간색으로 보이고 파란 안경, 그러니까 보수라는 안경 끼면 보수, 지보라는 안경 끼면 지보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현상은 좌로 치우칠 수도 있고 좌익, 빨갱이, 우익, 꼴통, 보수 꼴통 시각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가운데 이게 바로 가치 중립적 태도예요. 그러니까 자연현상은요 가치 중립적인 접근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사회현상은 가치 함축적이기 때문에 가치 중립적 접근이 필요한 거야. 따라서 가건 나건 모두 사회현상을 접근하는 거죠. 따라서 모두 가치 중립적 접근이 필요한 거야. 7번으로 갑니다.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사회현상을 올바로 인식하고 그 속에 담겨있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세분화된 사회 인식보다 역사, 지리, 정치, 경제 등 여러 사회과학의 지적인 측면을 고려한 사회 인식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현상의 탐구는 가낭문화, 학제적 접근, 종합적인 접근, 총체적 접근 등등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3번 보니까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이것은 세분화, 전문화 경향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3번만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맞죠? 8번. 글쓴이의 관점과 가장 유사한 관점. 외모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성형수술 붐으로 연결됩니다. 성형수술의 비용이 상당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결국 외모가 가난한 계층의 빈곤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부자들만 성형수술을 할 수 있게 되어 부유한 계층은 더 우월한 외모로 다시 여러 가지 사회적 이익을 얻고 빈곤계층은 외모로 인한 차별까지 더해져 더 빈곤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이 글쓴이가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사회는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사회를 바꿔야 돼요? 개인을 바꿔야 돼요? 사회를 바꿔버려야죠. 사회를 바꾸자. 이게 갈등론이죠. 자, 그래서 여기는 갈등론의 관점을 찾아봅시다. 개인을 떠나서 정형화된 사회 구조는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은 지금 명목론을 얘기하는 거죠. 개인이 사회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개인을 강조하는 명목론을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기능론이나 갈등론과 같은 것은 사회 구조적인 입장이니까 관계가 없어요. 1번 땡이고요. 2번 사회 계층화는 다른 말로 바꾸면 불평등 현상은 이 말입니다. 사회 계층화는 즉 사회 불평등 현상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개천에서 용날 수 있다. 이거 뭐예요? 기능론이죠. 기능론. 2번도 틀렸고 3번 사회제도는 지배 집단의 이익과 기득권을 보하게 한 것이다. 이게 갈등론이잖아요. 따라서 이거 없애야 된다는 것이 갈등론자들의 주장이죠. 4번 사회화는 사회 구성원을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성장시켜 적응시키는 것이다. 기능론이죠. 자, 그러면 문제는 풀어봤지만 이 관점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가야 되는데 사회 문화 현상, 사회 현상으로 쓸게요. 사회 현상을 어떤 입장에서 보아야 할 것이냐 가지고 미시적 관점이 있죠. 현미경으로 쳐다보는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구성원, 즉 개인적 관점입니다. 미시적 관점 있고 개인적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숲과 나무로 비유한다면 나무를 보면 숲을 알 수 있다 이거야.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 사회 구조를 알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어느 한 가족의 구성을 보면 그 가족 구성원들의 행동 경향을 알 수 있다. 이게 미시적 관점이에요. 개인적 관점. 근데 이 개인적 관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교환 이론하고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있어요. 근데 이게 교과서가 개편되면서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는 안 들어가는데 혹시 경찰직 대비하시는 분 계십니까? 경찰직은요. 구교과서에서도 엉뚱한 하나씩 끄집어서 출제를 하더라고. 경찰직에서는. 그래서 이 교환이론을 간단히 얘기하면 모든 사회 현상을요. 주고받는 것으로 파악을 해요. 내가 준 만큼 받으려고 하고 받은 만큼만 주려고 하는 관계 속에서 사회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우리 선배에게 수능 시험 볼 때 초콜릿하고 또 뭐 주죠? 초콜릿하고 엿주나? 뭐지 주나? 뭐 찹쌀떡? 내가 초콜릿하고 찹쌀떡 줬으니까 나는 후배한테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야. 만약 못 받으면 이제 후배들한테 야 이 새끼야 왜 안 줘? 나는 선배들 줬는데 왜 너네도 안 줘?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게 교환이론이란 말이에요. 그 EBS 책에 나와 있는 게 하나 소개했었죠.
남편이 일요일에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가지고 텔레비 보고 있어. 근데 아내가 청소기 돌리면서 불만을 터뜨린 거야. 여보, 청소하는데 힘드니까 당신이 좀 도와주세요.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 남편이 다가가지고 나 지금까지 돈 벌어왔잖아. 이렇게 하고 대화 끝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네가 나가서 돈 벌어. 이거잖아. 철저하게 교환이죠. 내가 밖에서 돈 벌 수 있고 너는 집에서 청소해야지 이런 얘기잖아요. 철저하게 기브앤테이크로 사회현상을 파악하는 게 바로 교환이론이에요. 근데 없어졌어요. 우리 책에서는 없어졌고. 이게 자주 언급이 되죠. 이게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사회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개인 간에 또는 개인과 집단 간에 이렇게 해도 돼요. 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회현상을 설명하는데 여기에서는 이게 강조돼요. 상황정의가 강조돼요. 이게 상황정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상호작용인데 그 상호작용 과정에 따라서 그 상호작용의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예로 졸업식 때 대통령상을 받았어, 아들이. 그러면 참 잘했다. 자랑스럽다.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옆집 아이는 대통령상이 아니라 낙제를 했어. 나 이번에 졸업하고 다음 학기 졸업해요. 그리고 그 부모가 참 잘했다. 자랑스럽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가정해봐요. 이게 진짜 그런 건가요? 반어법이잖아. 야, 이 새끼야. 옆집 아이는 대통령상 받았는데 너는 학점 못 따가지고 졸업도 못해? 참 잘했다,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거 뺀 거지. 참 잘했다. 이거는 속으로 이 새끼야. 이게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사회현상의 내용을 다르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대성이 강해요, 약해요? 강하다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걸 이제 일탈행위론하고 비교해보면 일탈행위론과 연결하면 이게 바로 낙인이론이란 말이에요. 낙인이론이니까 피레네 산맥 이쪽에서의 정의가 저쪽 가면 불어가 된다니까. 스페인에서의 정의가 프랑스에서는 불어가 된단 말이에요. 프랑스에서 정의가 스페인 가면 불어가 되는 거고. 이게 다르다고. 이게 바로 상호작용, 미시적 관점에서 본 내용이고요. 이제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거시적 관점은 숲을 보고 나무를 평가하자는 것이죠. 여기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시험문제 자주 언급이 돼요. 하나가 기능론이고 다른 하나가 갈등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기능론의 사상적 기초는 이거란 말이에요. 사회는 하나의 유기체라고요. 유기체를 다른 말로 하면 생명체죠. 나도 생명체입니다. 그럼 내가 생명체로서 존재하려면 내 오장육부가 튼튼하고 이 오장육부가 각자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죠? 근데 이 오장육부가 각자 역할을 못하면 나는 죽은 몸이나 다름없어요. 곧 죽어요.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도 각자 자기가 맡은 바 역할을 해야 된다고. 기업인은 성실하게 기업활동하면 돼요. 교수는 성실하게 교육활동하면 돼요. 군인은 성실하게 나라를 지키면 돼요. 법조인은 정당한 판결을 내리면 돼요. 부모는 부모로서 역할을 잘하면 되고 자녀는 자녀로서 역할을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는 건강하게 유지되고 발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관점이 기능론이에요. 그러니까 기능론의 관점은 보수적이면서 변화를 원해요? 안정을 원해요? 안정을 원합니다. 보수 안정적인 관점이 기능론자들이라고요. 그런데 갈등론은 반대야. 갈등론은 인류의 역사를 계급 투쟁의 역사라고 봐요. 인류의 역사는 계급 투쟁. 그럼 이때 계급은 둘로 쪼개져요. 가진 자 계급과 못 가진 자 계급이에요. 여러분 가진 자 계급입니까? 아니죠. 저도 못 가진 자 계급이에요. 좀 유식한 말로 할까요? 여러분이나 나나 다 프롤레타리아 계급이에요. 몸뚱이로 먹고 살아야 돼요. 금수저가 아니란 말이에요. 흙수저라고. 그러면 기능론자 입장에서는 내가 열심히 일하면 나도 금수저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기능론자. 기능론자들은요,
보수 안정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변화를 원치 않아요. 따라서 내가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변화는 사회의 변화입니다. 사회 구조의 변화를 원치 않는다고. 따라서 개천에서 욕 날 수 있다고. 내가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니까 개인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그런데 갈등론은요. 가끔 저는 이 기능론자 입장이지만 가끔 이걸 확실히 확인할 때가 제 장인어른이 여기 대전 형충원에 계셔요. 근데 이분은 학도병으로 끌려갔다가 이제 총탄을 받고 후송돼가지고 살았어. 그래서 이제 그 학도병 출신이라 이제 대전 현충원에 모셨는데 계급이 학도병이니까 이게 짝대기 하나야. 이 뭐라고 불러요? 2등병. 그 다음에 두 개면 1등병, 상등병, 병장 이렇게 나가잖아요. 우리 장인어른은 평생 2등병이에요. 그 옆에 보니까 젊은 애던데 병장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옆에 저쪽 가면 이제 장교석 가보면 소령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은 죽어서도 소령이고 이 사람은 교장 출신이거든요. 얘 봤더니 현역으로 병장 일하다가 전기공사하다가 죽었던 걸로 표시되니까 전기공사하다가 죽은 그 귀분에 나와 있잖아. 어디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교장이지만은 국립묘지에서는 교장이라는 사회적 지위는 필요 없어요. 모두 뭘로 통한다? 계급장으로 통해. 계급장. 계급사. 이게 계급사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급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못 가진 사람은 가져야 할 것이고 사병은 장교가 되려고 하는 그러죠? 이런 계급을 쟁취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가운데 사회가 존재하고 사회가 발전한다라고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계급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진보 개혁적 관점인데 여기서 진보 개혁 뭘 개혁하자는 거야? 사회 구조라고. 왜냐하면 여기서는 사회 구조의 변화를 요구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개천에서 더 이상 용날 수가 없다고. 왜? 한 번 흙수저는 영원한 흙수저거든. 따라서 여기서는 개인의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뭐가 중요해? 나와 있잖아. 사회 변화, 변혁을 중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갈등이라도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언급된 건데 기능론에서는 이 갈등을 일시적이면서 병리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치료해야 돼, 말아야 돼? 치료해야 돼요. 해결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근데 갈등론에서는 이 갈등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항상 나타나고 병리적이 아니라 정상적인 거거든. 그러니까 해결책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따라서 사회 발전의 힘은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은 그 사회 내부에 존재해요? 외부에 존재해요? 기능론에서는 외적인 충격이 있어야 돼요. 왜? 보수 안정적이에요. 지금 이대로가 좋잖아. 그러죠? 그러니까 외적 충격 없이는 사회가 발전할 수 없다고. 근데 여기서는 갈등론에서는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사회 외부에 있어요? 내부에 있어요? 사회 내부에 있다고. 그러니까 부부간의 갈등, 기능론에서는 화해하고 대화하고 풀어나가야 되겠죠. 갈등론에서는 부부간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부부간의 사랑이 견고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따라서 똑같은 갈등을 보는 시각도 다르고 사회 발전의 원동력을 보는 시각도 달라요. 이게 바로 기능론과 갈등론의 차이입니다. 자, 이걸 기초로 해서 계속 문제 몇 개 풀어보자고요. 9번.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사회 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 청소년 비행은 비행 청소년들과의 접촉하고 그들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범죄에 대한 정보가 오고 가며 자연스럽게 범죄를 저지르는 내적 동기를 갖게 되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청소년 비행이 사회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 구성원 다수가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키포인트네요. 사회 구성원 다수가 이게 악이야, 문제야 라고 낙인 찍는 거잖아요. 이게 일탈행위론에서는 이제 낙인 이론이고, 사회 구조를 보는 관점에서 본다면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1번, 갈등이 사회 변동을 유발한다고 생각하는 건 갈등론의 입장이고요. 사회 제도의 개선을 통해 청소년 문제를 해결한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대요. 갈등론의 입장이고요. 사회 구성 요소는 사회의 유지와 통합에 기한다. 유지와 통합에 기한다. 기능론의 관점이고요. 4번, 인간 행위의 주관적 의미 규정과 해석. 이게 상황정의죠. 상황정의를 중시하는 게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니까 4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고요. 10번, 성비 불균형과 관련된 관점. 성비 불균형인데 이제 세 가지 관점이 나오겠죠.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관점, 기능론의 관점, 갈등론의 관점이 나오겠죠. 갑, 성비 불균형이 사회 병리적 현상으로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어. 여기 사회 병리적 현상. 자, 이쪽에서 잠깐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 칠판이 좁아서 이거 좀 지우고 갈게요. 지금 일탈행위론과 연결시켰잖아요. 그래서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대표적인 일탈행위론이 낙인이론입니다. 그러면 기능론에서 대표적인 일탈행위론은 뭐가 있냐면 아노미 이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차별적 교제론이 있어요. 그런데 차별적 교제론은 이게 조금 다시 정리할게요. 갈등론은 우리 교과서에서 이게 삭제가 됐어요. 구교과서에 나온다고. 구교과서에는 뭐가 나오냐면 사회 긴장론, 그 다음에 사회 갈등론. 이게 우리 구교과서에 있는 건데 빠졌거든요. 그럼 이게 사회 긴장론의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노사 간의 분쟁이 나타날 수 있죠. 노사 간의 갈등, 노사 간의 분쟁. 노동자는 임금 많이 달라고 그러고 사용자는 임금을 적게 주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되죠. 그럼 이들이 이제 폭발하면 사회가 폭발하면 사회가 혼란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회가 긴장하고 있어요. 노동자와 사용자의 이 분쟁 때문에. 이게 대표적인 사례고, 사회 갈등론은 뭐냐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보고 나타나고 있죠. 보수 대 진보 간의 갈등이 전형적인 사회 갈등론이에요. 통합당? 민주통합당인가? 한나라, 새누리당,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게 보수와 진보의 대결이잖아요. 이들이 싸우면 사회는 매우 갈등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제 갈등론인데, 이 차별적 교제론이 이게 서덜랜드가 얘기했을 때는 이 위에 있었어요. 서덜랜드가 주장한 차별적 교제론은요, 이거라고 A라는 아이가 범죄를 저질렀어. 그래서 이 서덜랜드가 얘가 출소하고 나서 대화를 했어요. 면접법이죠. 대화해보니까 얘가 그 범죄를 저지른 이유가 친구를 잘못 사귄 거야. 그래,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하는구나. 그래서 차별적 교론이 미시적 관점에다 분류를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요, 친구와 1대1로 차별적 교제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 또는 집단과 집단 간에 또 이게 접촉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개인과, 그러니까 이건 개인 대 개인이에요. 개인 대 개인 간의 범죄가 이루어졌다면 배워서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이 서로 교제를 했다면 미시적 관점인데, 이건 집단 대 집단으로 하면 기능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건 시험 문제 안 나올 거예요. 나오면 서로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차별적 교제로는 미시적 관점이냐 거시적 관점이냐, 이거 시험 문제 절대 안 나옵니다. 이거 무시하세요.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질문하는 사람이 많아. 학생들 중에 어떤 책은 미시로 보고 어떤 책은 기능론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둘 다 맞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시험 문제 내면 어떻게 돼요?
정답이 2개 나올 수 있다고. 그래서 이거 시험문제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무시하고 낙인 이론, 아노미 이론. 이건 우리 교과서에 있던 거잖아요. 아노미 이론에는 듀르켐과 머튼의 아노미 이론. 이것도 진도 나가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다시 10번으로 옵니다. 10번으로 와서 갑. 성비 불균형은 사회 병리적 현상으로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어. 이렇게 돼 있네요. 사회 병리론이니까 여기 이거야. 지워버렸네. 갈등을 일시적 병리적 현상으로 보는 거니까 기능론이란 말이에요. 병리로 보는 건 기능론. 그 다음에 을. 성비 불균형은 우리가 예전과 달리 문제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야. 예전에는 문제가 있는데 이제는 문제야 라고 의미를 부여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래요. 상호작용론이죠. 미시적 관점. 사회 구성원들이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니까요. 미시적 관점의 상호작용론이고요. 평. 성비 불균형은 대대로 이어져 온 남존여비의 가부장적 제도에 기초하고 있어. 따라서 이런 가부장적 제도 없애야 돼. 변화를 요구하고 있죠. 갈등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갑이 기능론, 을이 상호작용론, 병이 갈등론입니다. 옳은 거 찾읍시다. 1번. 값은 기능론은 객관적 조건보다 개인의 상황정의 땡. 개인의 상황정의는 값이 아니라 을입니다. 을. 2번. 을은 사회 질서와 유지 통합의 초점. 그러면 이거 기능론이니까 값이라고 해야 됩니다. 2번도 땡. 3번. 병. 성비 불균형은 긴장과 갈등 현상으로 보인다. 정답. 갈등론이니까요. 3번 정답. 자, 갑과 을은 거시적. 땡. 을은 미시적입니다. 갑과 병이 거시적이고 을이 미시적입니다. 7번 문제. 범죄 발생의 대책. 적절한 설명을 고르래요. 갑. 절대적인 빈곤을 해결하고 사회적인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대책이 이루어져야 해. 절대적 빈곤을 해결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없애야 된대요. 관점 판단이 안 되면 하나 더 보면 돼요. 그것보다 사회적으로 함부로 범죄라는 낙인을 찍지 않도록 이건 상호작용론. 그럼 이제 병에서 완벽해지겠죠. 범죄자에게 직업교육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돼. 이거 기능론이잖아요. 값은 빈곤을 해결하고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대책. 이건 제도 개선이죠. 제도 개선이니까 갈등론에 해당됩니다. 1번. 값은 기능적 조화를 통해 땡. 값은 갈등론자였어요. 2번. 을은 구조의 초점에 맞춰 범죄 문제를 이해하고 땡. 을은 지금 미시적 관점이니까 구조가 아니라 개인의 초점을 맞춘 거고요. 3번. 병은 갈등의 기본을 두고 땡. 값이 갈등의 기반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맞나 보네요. 을은 병보다 사회에 살아가는 개인의 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다. 맞아요. 미시적 관점. 개인적 관점이니까요. 자, 14번까지만 하고 좀 쉬게요. 12번. 다음 글에 나타난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관점을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 이 관점이 뭔가를 먼저 알아야겠죠. 수능 시험 처리하면 선후배 간에 수능 선물 주고받는 학교의 전통. 설명 안 할게요. 이거 없어진 겁니다. 교환 이론입니다. 1번 정답인데 경찰직 대비하신 분은 혹시 모르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13번.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적절한 것 찾으래요. 가번. 개인이 사회화를 통해 자아를 발전시키고 인성을 형성한다. 또한 사회화는 개인이 속한 사회의 생활 양식에 적응하도록 하여 문화의 연속성과 사회 통합을 유지하는 과정이다. 이건 사회화를 기능론의 관점에서 보고 있네요. 나번. 한 사회의 지배집단, 피지배 집단 얘기 나오면 갈등론이 떠오르면 됩니다. 즉, 뒷부분만 볼게요. 사회화는 기존의 불평등한 질서의 재생산, 즉 한 번 금수저는 영원한 금수저, 한 번 흙수저는 영원한 흙수저. 이런 질서의 재생산을 정당화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이건 없어져야겠죠. 이게 갈등론의 입장입니다. 자, 가는 기능론이고 나는 갈등론자입니다. 1번. 가는 기능론자는
사회 질서가 특정 집단의 합의에 근거한다고 본다. 땡. 특정 집단, 기득권 집단, 상류 집단, 지배 집단 이런 말 나오면 갈등론이에요. 여러분, 의사는 연봉이 얼마 정도 돼요? 평균 연봉이 2억? 2억 이라고 합시다. 간호사 연봉 2천? 2천이라고 합시다. 난 잘 모르겠는데 2억이고 2천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연봉 차이가 크죠? 그럼 기능론에서는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당연한 거라고 해요. 의사는 의사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뛰어나니까 간호사 너 억울해? 그럼 의대가 이거라고. 이게 기능론이에요. 그래서 갈등론의 입장에서는 이게 잘못됐다는 거야. 간호사 없으면 의사도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데 좀 도와주는 사람이니까 조금만 차이가 나야 되는데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이거 잘못된 거다. 이거 또 고치자. 그러니까 기능론에서는요. 이 보수의 격차를 사회적 합의에 의한 것으로 보니까 모두 다 인정하고 가자는 거예요. 억울하면 의대 가라 이거예요. 근데 갈등론은 이 빈부격차, 보수의 격차가 큰 것은 누가 결정한 거다?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가진 자, 지배계급, 의사들이 그렇게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거다.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갈등론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분배 문제를 사회적 합의로 정하면 기능론이고 특정 계급이 정하면 이건 갈등론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13번에 1번 가는 즉 기능론은 사회 질서가 특정 집단 땡 특정 집단의 합의에 본 것은 갈등론이고 사회 구성원 모두의 합의로 본 것이 기능론입니다. 2번 가는 기능론은 사회 갈등 세력을 기존 질서에 편입시켜 사회 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맞네. 기능론. 갈등론자는 안정 이룰 필요 없어요. 갈등 자체가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니까. 따라서 2번은 맞는 것으로 정답이고요. 3번. 갈등론자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대립으로 인한 사회 문제를 중시한다라고 해야지. 간과라는 것은 무시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3번 반대로 돼 있고요. 4번 갈등론의 입장에서는 사회 변동을 균형으로 돌아가기 위한 일시적인 과정. 이건 기능론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2번만 맞는 것으로 정답. 14번 가사노동을 바라보는 갑을배의 관점. 옳은 것. 1번 누가 집안일을 하는지 살펴보니 집집마다 다 다르대요. 어떤 집은 남자가 설거지하고 어떤 집은 여자가 설거지하고 어떤 집은 가정 도우미가 설거지하고 다 다르겠죠? 상호작용이 다 다른 거야. 그걸 보고 자란 아이들이 소꿉놀이 할 때 그대로 따라하는 거잖아요. 이게 상징적 상호작용론이죠. 값은 상호작용론, 미시적 관점이고요. 남편과 아내가 사회적 능력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는 것은 가족제도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 이거 능력, 역할, 유지, 발전. 기능론자들이 즐겨 쓰는 용어죠. 가사 노동을 전적으로 여성 책임이라고 보는 것은 부당해. 부당하네? 그럼 바꿔야지. 갈등론이죠. 그래서 가부장제의 영향이 크다고 봐.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법률상으로는 가부장제 폐지됐죠. 언제 폐지된지 아시죠? 옛날로 신문에는 안 나오지만 2008년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2008년에 우리나라 민법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가부장제도 폐지가 되고 여성들에게도 남자와 똑같은 상속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양자 입양제도에 더해서 친양자 입양제도가 도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친부모보다는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고 정말 엄청난 큰 변화가 2008년에 있었어요. 근데 아직도 의식은 못 따라가고 있죠. 의식은 못 따라. 그래서 다른 나라에 없는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게 바로 가족 동반 자살입니다. 남편이 처자식을 자기의 소유물로 판단하는 거죠. 이게 전형적인 가부장 제도잖아요. 이건 없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법과 제도는 바뀌어졌는데 아직 의식이 우리 못 따라가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문화지체. 네? 문화지체예요? 문화지체가 아니고 뭐라고 해? 의식이 못 따라간다니까?
문화지체 반대 개념 기술지체라고 해요. 기술지체. 이런 거 신문이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지금까지 문화지체 가지고 신문이 많이 냈잖아요. 이제는 기술지체. 정신지체는 신문이 안 나와요. 정신지체는 신문이 안 나오고 문화지체냐 기술지체냐 이건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뒤에 가다 보면 또 나올 거예요. 자, 일단 그래서 14번에 갑을병 판단이 끝났으니까 맞는 거 찾아봅니다. 1번. 값은 가족을 살아있는 유기체로 비유하고 있다. 그러면 값은 기능론자가 돼야 되는데 아니잖아. 을로 바꿔야죠. 자, 1번은 을로 바꾸시면 되고요. 2번. 병은 갈등론자죠. 사회 구조적 맥락에서 분석한다. 맞지? 사회 구조적 맥락은 두 사람이야. 누구? 을과 병. 값은 미시적 관점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네요. 3번은 미시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는 것은 값 하나밖에 없고요. 을은 병보다 현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기능론이라고 심층적이고 갈등론이라고 심층적이 아니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모두 사회 구조적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니까요. 잠깐 쉬었다가 15번부터 할게요.